네팔이 한국화 세계 1위찐 원조 국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따라하지 않고 아예 한국화돼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말 큰일 난 네팔은 한국 없으면 대참사 직전이라고 하는데요. 네팔의 충격적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가족의 찻집 일을 하고 있는 22살 레이븐 타파예요. 저의 이름은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할머니는 영어 책 읽기를 좋아하셨고 까마귀는 똑똑하고 용감한 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가게는 작지만 아늑해요. 산길을 오르는 여행객들에게 우유와 향신료를 넣은 따뜻한 차를 대접해드려요. 하지만 차를 따르고 돈을 세면서도 저는 마을 너머의 더 큰 세상을 꿈꿔요. 세계를 보고 싶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영국 남자 한 분이 저희 가게로 들어오셨어요. 두꺼운 안경을 쓰시고 어깨에 큰 카메라를 메고 계셨어요. 루이스 그레이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계셨어요. 제가 차를 대접해드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길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네팔 젊은이들을 촬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점심 후에 루이스는 밖으로 나가서 흙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저는 가게 창문으로 지켜봤어요. 루이스가 아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어떤 언어든 배울 수 있다면 독일어와 한국어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으셨어요. 아이들은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모두 한국어라고 외쳤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흥분으로 환하게 빛났어요. 루이스는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독일은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예요. 유럽 전체에서 유명하죠. 그런데 왜 이 산골 아이들이 독일어 대신 한국어를 선택할까요? 그날 저녁 루이스가 다시 저희 찻집으로 오셨어요. 해가 산 뒤로 지면서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루이스가 노트를 꺼내시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왜 이곳 젊은이들이 독일어보다 한국어를 선호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차를 내려놓고 진지하게 그분을 바라봤어요. 이건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였거든요. 제 사촌형 라지가 3년 전에 독일에 갔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라지는 2년 동안 독일어를 공부했어요. 매일 연습하면서 책을 읽고 테이프를 들었어요. 드디어 독일에 갔을 때 정말 신났었어요. 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라지에게 차갑게 대했어요. 길에서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독일어를 잘해도 좋은 일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왔어요. 루이스는 모든 걸 노트에 적으시며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벽에 붙어 있는 화려한 포스터를 가리켰어요. 밝은 미소와 멋진 옷을 입은 한국 팝스타들이 있는 포스터였어요. 하지만 제 친구 시타는 작년에 한국에 갔다고 흥미진진하게 말해드렸어요. 시타가 항상 사진을 보내주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고 인내심이 있다고 말해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도록 도와준대요. 심지어 매달 집에 돈까지 보내줘요. 루이스가 글 쓰는 것을 멈추고 고개를 들며 돈이라고 되물으셨어요. 네, 맞아요. 시타 가족이 그녀의 한국 월급으로 새 집을 짓고 있어요. 시타는 한국 사장님이 자신을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딸처럼 대해준다고 말해요. 그날 밤 루이스가 떠나고 가족들이 잠든 후 저는 별빛 아래 밖에 앉아 있었어요. 제 인생 전체를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어요. 한국에 가서 일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먼저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 식사 때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에 가고 싶다고 발표했어요. 어머니가 밥그릇에 숟가락을 떨어뜨리셨어요. 한국은 너무 멀다고 그리고 음식도 저희와 완전히 달라서 뭘 먹어야 할지도 모를 거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독일이 훨씬 안전할 거라고 하셨어요. 네팔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곳이라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라지는 독일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어요. 그리고 시타는 한국에서 행복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워 보이셨어요. 영어 자막이 있는 한국 드라마를 봐왔다고 설명해드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따뜻하고 배려심 있게 보인다고요. 독일 사람들보다 저를 더 잘 받아들여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조용히 듣고 계시던 할머니가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레이븐이 한국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지해야 한다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마음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안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미소를 지었어요. 제 큰 결정이 내려졌어요. 한국아, 제가 갈게요. 다음 날 아침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워야 했는데 저희 마을에는 한국어 선생님이 없었어요. 한 달 동안 모은 저축을 모두 써서 가장 가까운 큰 도시의 상점에서 오래된 한국어 교재들을 샀어요. 인터넷이 되는 날에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한국어 수업도 찾아봤어요. 매일매일 별이 아직 빛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눈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때까지 밤 10시까지 공부했어요. 어디를 가든 한국어 발음을 연습했어요. 시장에 갈 때는 큰 소리로 단어들을 반복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는 한국어로 숫자를 세었어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계속 반복하며 완벽한 소리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어 인사는 저희 네팔어 나마스테와 너무 달랐어요. 가족들이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께 레이븐이 하루 종일 혼잣말을 한다며 한국어 공부가 딸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속삭이셨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국어는 제가 아는 어떤 언어와도 완전히 달랐어요. 글자들은 일반적인 글씨가 아니라 작은 그림처럼 보였어요. 소리들은 네팔어나 힌디어나 영어와 전혀 비슷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거꾸로 뒤바뀐 것 같았어요. 영국 기자인 루이스가 제 여정을 촬영하기 위해 저희 마을에 더 오래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큰 카메라를 들고 저를 따라다니며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녹화했어요. 어느 날 아침 루이스가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레이븐이 매일 18시간씩 한국어를 배우며 마을 전체를 자신의 교실로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곧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야채 파는 아저씨는 제가 토마토와 양파를 살 때 한국어 숫자 연습을 도와주셨어요. 제가 한국어로 얼마냐고 물으면 실제로는 한국어를 못하시면서도 한국어로 대답해 주려고 하셨어요. 학교 아이들은 제 한국어 알파벳 선생님이 되어 주었어요. 막대기로 흙길에 한국어 글자들을 그리고 제가 큰 소리로 읽어보라고 했어요. 제가 마치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러주었어요. 심지어 나이 드신 할머니들도 한국어 단어들을 말해보려고 하셨어요. 마을 전체가 저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제 가장 큰 문제는 언어가 아니라 한국 음식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인터넷에서 한국 요리법들을 찾아보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김치를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발효된 배추인데 제가 지금까지 맡아본 적 없는 냄새가 났어요. 시큼하고 강한 냄새 때문에 냄새만 맡아도 코가 따가웠어요. 어머니가 제 접시에 작은 조각을 올려주시며 먹어보라고 하셨어요. 아주 작은 한 입을 먹자마자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맵고 따가운 맛 때문이었어요. 김치를 먹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억지로라도 한 입 더 먹었어요. 매일 어머니가 다른 한국 요리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매운 떡볶이, 된장찌개, 눈물이 날 정도로 매운 절인 채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의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하루하루 지나면서 제 혀가 이 이상한 새로운 맛들에 익숙해졌어요. 3개월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김치를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식사마다 김치를 먹고 싶어졌어요. 매일 18시간씩 6개월 동안 공부한 후 드디어 한국어로 진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기소개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을을 묘사하고 심지어 간단한 농담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너무 자랑스러워해서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음식과 음악을 가져왔어요. 저는 완전히 한국어로 연설을 했어요. 그날 밤 지혜로운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네팔과 한국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두 세계를 연결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저를 강하고 용감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공식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했어요. 취업 비자를 받아야 했어요. 그래야만 실제로 한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시작이었어요.
매일매일 한국어를 공부한 지 8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 왔어요. 한국어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합격만 한 게 아니라 점수가 너무 높아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어요. 시험 결과가 우편으로 왔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을 전체가 제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처럼 축하해 주었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서 환호하며 꽃잎을 뿌려주었어요. 아이들은 전통 노래를 부르며 저를 따라다녔어요. 평소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어르신들까지 길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셨어요. 루이스가 카메라를 제 얼굴에 향하게 하며 기분이 어떤지 물어봤어요. 마을 전체의 꿈을 안고 한국에 가는 것 같다고 아무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몇 주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여권, 비자, 비행기표를 받아야 했어요. 모든 것이 비쌌지만 가족과 이웃들이 돈을 모으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거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제 여행을 위해 몇 루피씩 주었어요. 드디어 네팔을 영원히 떠나는 날이 왔어요. 온 가족이 저와 함께 카트만두 공항까지 갔어요. 공항에서 어머니가 숨겨두고 있던 무거운 가방을 꺼내셨어요. 어머니가 가방을 열어 보이시며 이것들을 만들어줬다고 하셨어요. 안에는 집에서 만든 절임 말린 고기 부엌에서 가져온 향신료 가루들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니가 속삭이시며 옷 안에 일부를 숨기라고 하셨어요. 집이 그리울 때 이 맛들이 저를 가족에게 다시 데려다 줄 거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접어둔 작은 네팔 국기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리시며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네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지혜로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오셨어요. 축제날에 하시던 것처럼 쌀과 요구르트로 제 이마에 전통적인 빨간 티카를 발라주셨어요. 아버지가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시며 자랑스럽게 만들어달라고 하셨어요. 강한 네팔 여성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국에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각각의 가족들을 꽉 안아주며 그들의 느낌과 냄새를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서울까지 가는 비행기는 14시간이 걸렸어요. 모든 것이 놀라웠어요. 잠을 자려고 했지만 너무 신나고 긴장되어서 잘 수가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과의 첫 진짜 대화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한국어 문장들을 연습했어요. 드디어 서울의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공항이 저희 마을 전체보다 컸어요.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곳곳에 있는 디지털 스크린들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입을 벌린 채로 한국어로 하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이곳은 꿈에서나 나올 것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길을 찾으려고 할 때 경이로움이 빠르게 걱정으로 바뀌었어요. 8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진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빠르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제가 하던 느린 교과서 연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 한가운데서 가방을 들고 완전히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며 서 있었어요. 파란 제복을 입은 친절한 공항 직원이 제가 조각상처럼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분이 한국어로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한국 사람과의 첫 번째 진짜 대화. 8개월 동안 공부한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고 느린 한국어로 네팔에서 왔다고 간신히 말했어요. 버스를 찾기 위해 출구를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남자의 얼굴에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미소가 번졌어요. 한국어를 정말 잘한다며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제가 여기 온 것이 너무 기쁘다고 했어요. 그분은 직접 저를 공항 안내해 주시며 제 가방 중 하나를 들어주시고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 버스표를 사는 것도 도와주시고 제가 새로운 직장으로 가는 올바른 버스에 타는지 확인해 주셨어요. 도시가 엄청났어요. 제가 가장 야심찬 꿈에서 상상했던 것보다도 컸어요. 높은 건물들이 유리산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한국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며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새로운 직장은 휴대폰과 컴퓨터용 전자부품을 만드는 거대한 공장이었어요. 건물이 너무 커서 첫날에 화장실을 찾으려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곳에는 저만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심지어 자신들의 나라보다 한국이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결정한 독일 사람들도 있었어요. 첫 번째 아침에 공장 매니저인 박 씨가 시설을 안내해 주셨어요. 키가 작고 진지한 분이었는데 한국어를 아주 빠르게 말씀하셨어요. 박 씨가 공장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일은 정확히 오전 7시에 시작된다고, 점심시간은 12시라고. 작업시간 중에는 말하면 안 된다고, 품질은 절대적으로 완벽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압도되는 기분이었어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피곤해 보이고 향수병에 걸린 것 같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들의 얼굴이 제 기분을 떠올리게 했어요. 점심시간에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와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메드와 함께 앉았어요. 그들은 저보다 더 오래 여기서 일했고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었지만 저희 모두에게 더 쉬웠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밥과 김치가 들어있는 도시락을 열면서 마리아에게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물어봤어요. 마리아가 국을 저으며 이제 2년 되었다고 대답했어요. 일은 힘들고 때로는 가족이 너무 그리워서 밤에 운다고 하지만 매달 새 자녀에게 돈을 보낸다고, 한국은 자신들 나라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기회들을 준다고 말했어요. 아메드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여기 왔을 때는 걱정이었다고, 한국 사람들이 자신 같은 외국인에게 불친절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친절하고 도움이 된다고 말했어요. 한국인 동료들이 저녁에 초대해주고 언어 연습을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에 큰일이 일어났어요. 직장에서 첫 번째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전자기기 안에서 작은 전선들을 연결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잘못된 색깔의 전선들을 연결해버렸어요. 즉시 제작업대에서 경고등이 빨갛게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배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 감독인 이 씨가 빠르게 걸어오셨어요. 매우 진지하고 집중된 표정이었어요. 저를 혼내거나 첫날에 해고시킬 거라고 예상했어요. 긴장한 나머지 한국어 단어들이 거의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씨가 완전히 저를 놀라게 했어요. 화를 내는 대신 의자를 가져와서 바로 제 옆에 앉으셨어요. 목소리가 부드럽고 인내심이 있었어요. 이 씨가 제가 모든 단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명확한 한국어로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이 씨가 인내심을 갖고 올바른 절차를 단계별로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은 그림과 도표까지 그려주셨어요. 제가 연습했던 한국식으로 깊게 절하며 친절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이 씨가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좋은 마음과 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것이 당장 완벽한 기술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기술은 연습으로 배울 수 있지만 좋은 마음은 가르칠 수 없다고,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저를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정말로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작은 기숙사 방에서 화상 채팅 앱을 사용해서 네팔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카메라에 가까이 다가오시며 한국이 어떻게 대해주는지, 사람들이 친절한지 간절하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산골 마을과는 매우 다르다고 대답했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현대적이고 때로는 압도적이라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친절하다고, 배우는 것을 도와주고 실수해도 화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가족들에게 자신 있게 독일 대신 여기 오기로 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좋은 삶을 건설할 수 있는 곳 같다고 느껴진다고 했어요. 3개월이 꿈처럼 지나갔고 저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제 업무 문제, 날씨, 다양한 종류의 한국 음식, 심지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에 대해서도 진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고 있었어요.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공장에서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어 연설 대회를 발표한 거예요. 우승자는 진짜 대학교에서 고급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장학금을 받고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어요. 망설임 없이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회였거든요. 몇 주 동안 네팔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현대적인 서울까지의 놀라운 여정에 대한 연설을 준비했어요. 어디서든 연습했어요. 이 모든 모험을 시작하게 한 영국 기자 루이스가 매주 화상통화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연설 대회 소식을 들었을 때 다큐멘터리를 위해 촬영하려고 즉시 한국으로 다시 날아왔어요. 드디어 대회 날이 왔어요. 긴장되었지만 신이 났어요.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등 다른 나라에서 온 2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로 연설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그립고 향수병에 걸린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전에 느껴본 적 없는 자신감을 갖고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어요. 진지한 한국인 매니저들과 동료 외국인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청중을 바라보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명확하고 자신 있는 한국어로 2년 전에는 산속의 작은 네팔 마을에서 차를 대접하는 단순한 소녀였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왜 독일어나 영어 대신 한국어를 배우기로 선택했는지 계속 물어봤다고. 한국은 너무 멀고 네팔과 너무 다르고 저 같은 시골 소녀에게는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한국어는 단순히 교과서의 단어와 문법 규칙이 아니라고. 문화와 대륙을 넘나들며 마음들을 연결하는 마법의 다리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가 그들의 아름다운 언어를 진심으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짜 사람으로 본다고 말했어요. 독일에 간 제 사촌과 친구들은 좋은 일자리와 괜찮은 돈을 벌지만 종종 외롭고 오해받고 이방인 같다고 느낀다고 말했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일과 월급뿐만 아니라 진정한 우정, 깊은 존경, 미래에 대한 진짜 희망도 찾았다고. 한국어가 저를 열린 마음으로 환영해주는 5천만 명의 새로운 가족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청중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크고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일주일 후 팀장으로 승진해서 저희 공장 역사상 그 중요한 직책을 맡은 최초의 네팔 여성이 되었어요. 네팔의 고향에서는 마을 전체가 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랑스러워했어요. 너무 영감을 받아서 제가 만든 길을 따르고 싶어하는 다른 젊은이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어요. 지혜로운 할머니가 지역신문에 말씀하셨어요. 레이븐이 실용적인 마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셨어요. 루이스의 카메라를 향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좋은 일자리를 얻고 돈을 버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해요.